형수님, 지금부터 우리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져요. 오늘 밤은 형수님을 집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차는 어느새 조용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두드리는 차 안에서 말없이 눈이 마주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살 차이의 시동생과 맺어진 금지된 사랑, 그리고 모든 가족이 등을 돌렸던 그 순간 제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저와 같은 노년에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지된 사랑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비난을 피해 포기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놓인 국화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62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사람들의 위로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죠. 큰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쉬라고 했지만 그 위로조차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12살 아래 남동생 준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해외 사업으로 바빠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었던 그가 검은 양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왠지 모르게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준혁은 형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가 묻는 말에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짧게 대답했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국화향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준혁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지치면 의자를 가져다주고 목이 마르면 따뜻한 차를 건네는 그의 배려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동생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볼 기회가 없어 잘 몰랐던 그의 다정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준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쉬라고 권했지만 남편을 두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준혁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은 이미 떠나셨다는 그의 위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이 밀려왔던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준혁은 자주 집에 들러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니까 형의 유지를 받들어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손수 챙겨온 도시락을 들고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준혁의 웃는 모습에서 남편이 아닌 준혁 그 자체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날 이후로 준혁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전화로 데리러 가겠다고 했을 때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거절했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일 다음 날 식사 제안에 결국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일 다음 날 준혁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살짝 고치면서 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갈등이 이어졌지만 이미 준비를 마친 후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오늘은 형님을 추억하는 자리라며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대화는 깊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의 추억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준혁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레스토랑 어떠세요? 형님과는 와보셨나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고급 레스토랑보다 소박한 곳을 좋아했거든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준혁은 살짝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형수님과의 첫 추억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의 추억이라니. 동서로서의 관계를 넘어선 뉘앙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그의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수님 실은 형님 결혼식 때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물론 형님이 계실 때는 그저 존경하는 형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말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떤 결단을 내린 듯했습니다. 형님이 떠나신 후 형수님을 보살피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에 대한 배신일까?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뻗어와 제 손을 덮었습니다. 당연히 뿌리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은 단순히 형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금기된 관계. 하지만 그 금기가 우리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없이 나온 저를 위해 준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셔츠가 단단한 몸에 달라붙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수님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형수님을 집에 내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의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준혁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느새 조용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을 때 준혁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형수님을 존중해요. 그의 배려 어린 말에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제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무뚝뚝했던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 입에서 나온 두 글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62세의 할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모텔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실감이 덮쳐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섣불리 다가오지 않고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형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자르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후회하지 않나요? 나는 당신보다 12살이나 많은 형수인데. 준혁은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형수님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건 한 여자로서의 형수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말과 함께 준혁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렇게 우리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폭풍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준혁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미술관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그의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은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 가끔 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 요즘 남편 동생이랑 자주 만난다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찾아온 큰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이랑 만나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준혁을 비난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전화로 같은 말을 했고 며느리들의 눈치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조차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시댁 식구들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형수가 어떻게 시동생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자식들의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심지어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가족이냐? 그 사람이냐? 그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자식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사랑,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직접 아들들을 만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준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조카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준혁의 첫 마디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난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형님이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형수님께서 홀로 지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차갑게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어머니로 살아왔던 제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준혁 씨를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큰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작은아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준혁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의 실망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들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주들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단절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자식들의 사진을 보았고 준혁에 대한 감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혁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친밀해 보였고 준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나 같은 나이 든 여자는 상대가 안 되는 건가. 자괴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혁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쌓아올린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그 젊은 여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정미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서윤주라고 합니다. 준혁 이사님이 많이 찾으셨어요. 중간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준혁은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큰 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본 것은 복지관 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혁 이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 복지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은 왜 안 오시는지 모두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의심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단했던 준혁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조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걱정 가득한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전화했고 준혁은 1시간도 제되지 않아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다는 것까지. 준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받으셨군요. 그런 오해를 했다니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에 형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저를 품에 안았고 그의 품속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수님이 아닌 정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뒤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준혁에게 집안의 수치라며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정미 씨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어떨까요? 준혁의 제안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친척들 모두를 잃는다는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알고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주도 어떠세요? 거기 제 작은 별장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이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로서 미안하다는 말과 언젠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찾아가 인사드리려 했지만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준혁도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형수와 사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를 가문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로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제주도의 작은 별장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고 생각났습니다. 명절 때는 더 그리워졌죠. 하지만 준혁이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그리움도 익숙해졌습니다. 준혁은 제주도에서도 사업을 계속했고 저는 오래전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섬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도 맺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니 그저 사이 좋은 부부로 보였을 테지요. 1년이 지났을 때 큰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 선물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짧은 메모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준혁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함께 여행하며 늦게 찾아온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들을 모두 이루셨는데. 준혁이 문득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겐 더 소중하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둘만의 세계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준혁은 이제 제 사랑하는 남편이자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하늘에 있는 남편이 그립지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 알게 된다면 언젠가 그도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줄 거라 믿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우리를 떠났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준혁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따라가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